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쉽고 단순하게 나를 바꾸는 사람들의 비밀. 벤저민 하디지음, 김미정 옹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성격 검사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성이며 함께 5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는 하마터면 나와 결혼하지 않을 뻔했다.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성격 검사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컬러코드 성격 검사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 검사는 사람을 레드, 블루, 화이트, 옐로 4가지 색깔로 나누어 설명한다. 레드는 야망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야심가 유형이다. 블루는 감정 중심적이고 관계를 중시하는 유형이며 화이트는 자기성찰적이고 종종 수동적인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옐로우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파티를 즐기는 유형이다. 로렌은 레드 유형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내가 화이트 유형임을 알게 됐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로렌의 전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폭력적인 남자였고 그녀처럼 레드 유형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로렌이 보상 심리로 정반대 유형인 내게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이전 결혼의 트라우마를 피하려고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같다고 그녀의 부모는 생각했다. 성격 검사를 믿는 많은 사람처럼 로렌의 가족도 컬러코드 검사를 신뢰했다. 그들은 컬러코드 검사라는 렌즈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겨우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봤다. 이 친구가 화이트고 로렌이 레드라면 로렌이 그를 막대할 거야. 그에게는 화이트가 아닌 진짜 남자가 필요해.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했다. 놀랍게도 로렌 역시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레드 유형과 화이트 유형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화이트 유형은 직장에서 좀처럼 승진을 못한다던데.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만만해 보인다지. 게다가 몽상가라서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던데. 다행히도 로렌은 내게 기회를 주었다. 나를 더 알게 되고 얼마간 함께 지낸 후에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자 화이트 유형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부모님의 염려를 떨치고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이후 5아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둘이 합쳐 14년간 공식 심리학 교육을 받은 지금 로렌과 나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하지만 성격 검사가 하마터면 우리 둘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자신을 알고 싶은 사람들. 성격 검사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아마 당신도 성격 검사라는 유행의 먹잇감이 된 적이 있을 것이다. 컬러코드 검사 역시 현대 문화를 휩쓴 수많은 대중적 성격 검사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주요 검사로는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DISC 검사, 윈슬로 인성 검사, 네오, 버크만 진단, 애니어그램, 잉크 반전 검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검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날마다 수백 개의 성격 검사가 새로 개발될 것이다. 성격에 대한 터무니없는 집착에 2019년 페이스북은 유용하지 않은 성격 퀴즈와 앱들을 금지해야 했다. 8,700만 명 이상이 성격 퀴즈에 답을 얻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취한 조치였다. 성격 검사는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사와 더불어 성격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망쳐놓기도 한다. 주류의 관점에서는 나의 성격이 나의 실체이고 진정한 나라고 본다. 그리고 성격은 타고나며 대부분 바꿀 수 없다고 본다. 결국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일은 숨겨진 성격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수집해서 올바른 성격 검사를 찾아야 한다. 나를 이루는 핵심 성격을 발견하고 나면 그 성격을 중심으로 삶 전체를 구축한다. 그렇게 구축한 삶이 나 스스로 선택했던 삶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패다.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망상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관통하는 기본 가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일리노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에 불만을 느끼며 개선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원하지만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유명 심리학 분파들은 성격이 선천적이고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과거에 지나친 강조와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많은 성격 이론이 과거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전제하는데 이를 인과적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즉, 세상의 모든 사건과 존재는 이전의 조건이나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패드처럼 이전 사건들에 기인한 존재다. 여기서 기인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단정적이다. 뭔가에 영향을 받거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가 원인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택권이나 가능성은 없다. 대신 어떤 성격이 주어지든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는 사람은 과거의 배에 밀려 넘어지는 도미노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과거를 통해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인지 발견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거나 찾으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찾고 있다. 성격을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개념은 그들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격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 성격은 정말로 고정되어 있고 바뀔 수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이를 증명해 줄 데이터, 특히 새로 밝혀진 자료들이 많다. 이 데이터들에 따르면 성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성격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다.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며 훨씬 심층적인 뭔가의 부산물이다.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고수하는 능력, 빅터 프랭클이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했던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발생한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즉, 선택은 우리가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준다. 그렇기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며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클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선택 능력을 제한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사회 문화 환경과 개인의 정서 발달이다. 즉, 감정적으로 발달할수록 과거에 의해 덜 제한받고 환경에 덜 구속받는다. 고착되는 대신 유연해지며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수용하고 변화한다. 앞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용감하게 추구할 것이다. 이런 삶이 현재 당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워 보일지 상관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 교육, 어려움을 겪든 훌륭하게 처리할 것이다.
배움과 경험을 통해 한 인간으로 변모해가며 당신을 둘러싼 상황도 바뀔 것이다. 이 순간부터 바보 같은 성격 검사와 성격 유형에 대해서는 잊어도 좋다. 대신에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결정하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다.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현명한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리가 왜 마법의 분류 모자가 자기에게 슬리데린 기숙사로 가라고 했는지 이유를 물었을 때 덤블도어는 이렇게 말했다. 해리,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선택이란다. 해리포터는 그린핀도르 학생이 되도록 태어난 게 아니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맞는 성격을 타고난 게 아니었다. 그는 그리핀도르 학생이 되겠다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과 그에 따른 경험들이 성격을 형성했다. 덤블도어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성격의 진실을 알려준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된다. 아주 솔깃하지만 주변을 보면 스스로 선택해서 현재와 미래의 내가 정해지는 일은 드물다. 우리에겐 그런 선택권이 없다고 믿도록 세뇌된 탓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와 책임을 마주하는 일은 이렇게 무섭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리포터처럼 마법의 분류 모자가 운명을 정해주기를 바란다. 수많은 중요한 결정과 잠재력, 정체성을 외적 척도에 맡긴다. 성격 검사에 의지해 그래, 이건 편하지 않아. 내게 맞지 않은가 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더 수월하다. 그 검사가 자유와 비전,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해도 말이다. 창의성은 위험 부담이 있다. 도중에 실수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 상처받기 쉽고 용기가 필요하다. 창의성과 용기는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게다가 창의성은 예측할 수 없어서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이가 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바라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에 따르는 위험에 맞서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지시받는 걸 더 선호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질 수 있다.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도 깜짝 놀랄 경험을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 아웃라이어들의 공통점. 이 책을 읽은 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며 대담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자신을 과거로 제한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구현하는 능력이 점점 향상된다. 주변에도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삶을 창조하고 설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 남들이 하는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만일 지금보다 더 자신 있고 창의적이기를 원한다면, 더 외향적이고 체계적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조금 소심하더라도 강하고 대담하고 영감을 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내 친구 스테이시 세머는 이런 진실을 13살 때 교회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스테이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심하며 사람들 앞에서 몹시 어색해하는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다. 이 말은 스테이시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하기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 뒤로 숨지 않았다.
누군가가 질문해 올 때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어색하게 하품하지도 않았다. 이후 20여 년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30대 중반임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며 자신이 원하는 성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스테이시는 더 이상 수줍음 많은 소녀가 아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의사가 확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성격의 진실이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성격은 변할 수 있고 정말로 변화한다. 성격은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하기를 피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성장과 학습,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 인생에서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걸까? 그들은 과거의 자신에서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으로 변모해야 했다. 마음속으로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했으며 현재의 성격과 상황을 넘어 용감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래서 결국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흔히들 크게 성공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남다르거나 특별한 점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아주 평범하며 자신이 이룬 삶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추구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는 새로운 자질과 기술을 개발하고 변혁적 경험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다. 의미 있는 목표 없이는 변화하려는 시도가 의미 없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도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한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최고가 되었나? 인생이 변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관점밖에 없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규정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더 의미 있는 비전에 불을 지피기를 멈추는 법이 없다. 날마다 믿음과 희망을 유지하고 많은 실패와 고통이 따를 그 방향으로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딘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자신감은 커지고 정체성은 더 유연해지며 과거에 덜 구속받는다. 나는 내 인생 이야기의 나레이터다. 과거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정체성이나 결과가 무엇이었든지 중요하지 않다. 과거는 미래의 서막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나오는 대사다. 권력에 굶주리고 교활한 인물 안토니오는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일, 즉 과거 때문에 세바스찬과 자신이 지금 살인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듯하다. 그들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도미노 조각이었다. 사람들은 과거를 핑계로 성장을 막는 습관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세바스찬처럼 실수를 반복하는 근거로 과거를 들먹인다. 과거를 탓하며 자신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는 그 일에 대해 책임이 없고 행위자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거듭 발견하겠지만 당신의 과거는 서막이 아니다. 과거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특징이 아니며 당신은 과거에 기인한 존재가 아니다. 성격은 영구적이지 않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정체성과 내적 이야기의 토대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둔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물론 인간의 화성 여행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는 화성에서 죽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과 행동, 결정을 형성하는 목적이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머스크는 앞으로 걸어갈 방향에 집중한다. 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다. 그의 관심과 에너지, 이야기는 그가 창조할 미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머스크는 페이팔 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이전에 했거나 실패했던 일로 규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과거의 이야기를 질문받지 않는 한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한 개인의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들은 과거의 반복이 아닌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 과거의 자신을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소환해 용감하게 행동한다. 이 책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앞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사람들이 불건전한 패턴에 갇힌 이유에 대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삶으로 만들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공한다. 로버트 피어시그는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에서 기술이 충분하다면 강철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만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스스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배울 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건축가이자 대장장이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든 간에 실제로 그렇게 단련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성격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과거 또는 현재와 상관없이 살고 싶은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 정서적으로 유연해져서 더 이상 과거에 규정당하지 않는다. 트라우마를 재구성해 인생의 모든 일이 단순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힐 만큼 자신감을 갖는다. 삶의 기복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도록 적극 격려하는 공감의 증인 네트워크를 만든다. 중독과 제한적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잠재의식을 강화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환경을 재설계한다. 이 책은 어떤 정체성이나 패턴에 갇히지 않는 과학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한다. 이는 아주 직접적이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변화와 성장의 길을 알려준다. 낙관적인 태도만이 더 큰 미래를 결정하고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회피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내가 묻어둔 트라우마다. 그 트라우마가 나를 과거에 가두고 자신감과 상상력을 잠식하고 있다. 물론 트라우마는 삶을 바꿔놓는 중대한 사건에서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사소한 사건과 대화들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한하고 고정 마인드셋을 만들어낸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더구나 사회적 환경은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독려하기보다는 현재 또는 과거에 기반한 나의 정체성을 지지한다. 나는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삶의 기반을 성격 검사나 다른 외적 척도에 두는 건 아주 단순하고 게으른 패턴이다. 물론 성장기에는 지도와 지시를 받는 게 도움이 되지만 성숙이란 기본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다. 의미 있는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만약 성격 검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선택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아닌 다른 요소에 전가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잠재력을 외면한 것이다. 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장애나 제약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가? 왜 자신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진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하는가? 당신은 그 모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임을 알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아마도 당신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때론 아주 급진적인 변화까지.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효과적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기 바란다. 인생의 나락에서 빠져나와 이룬 것들. 아내와 만날 때 내게 불리했던 요소는 성격 검사만이 아니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가 나와 사귀지 말라고 아내에게 충고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데이트나 결혼 상대로 권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에 나는 결코 고등학교 때와 똑같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청소년이었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는 이혼의 고통으로 마약 중독자가 됐다.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집은 마약 중독자들이 우글거리는 음침하고 낯선 공간이었다. 남동생들과 나는 너무 불안정하고 불건전해진 그 집에서 더는 있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해, 나는 동생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어머니는 우리를 깊이 사랑했지만 이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다른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바빴다. 나는 삼형제 중 맏이었는데 우리 셋의 생활은 체계가 없고 불안정했다. 주변에 어떤 것도 확실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아 마치 모래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자연스럽게 나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고 소소한 말썽도 자주 일으켰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이란 게 전혀 없었다. 온종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스케이트보드와 스노보드를 탔으며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나는 수업을 너무 많이 빠진 탓에 학교 운동장에 나무를 심고 사회봉사를 해서 출석 일수를 채우고서야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에는 사촌의 집에 얹혀 살며 무의도식했다. 직업도 없었고 전문대학도 2주 만에 중퇴했다. 대학 생활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나는 성실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으며 수업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오로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20살 무렵 고향을 떠나 선교 활동을 떠나기로 했다. 나는 삶을 흘려보내는데 진저리가 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2년간의 선교 활동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향상된 역량과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지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다. 더 이상 과거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고 이 목적을 통해 새로운 행동과 추진력을 얻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선교 활동을 시작한 첫날, 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훌륭한 리더십을 지닌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완벽한 기회였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했다. 나는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변형시키는 법을 배웠다. 100권 이상 책을 읽고 일기를 썼으며 나를 격려해준 친구들 및 리더들과 나의 아픈 과거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도록 봉사하고 도와주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세상과 삶 전반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과보호를 받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다. 이런 사실들이 나를 각성시켰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친구와 가족들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다른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예전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했다.
그리고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박사 과정에 합격했다. 2014년 가을에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첫 해에 대학원 행정조교를 일하면서 1만 3천 달러를 벌었다. 2015년 1월에 아내와 나는 켈럽, 조던, 로건, 세 아이의 위탁 부모가 되었다. 그해 초부터는 블로그를 개설해 심리학과 개인의 변화에 대한 나의 통찰력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내 블로그는 곧바로 인기를 끌었고 몇 개월 안 되어 수백만 명이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나는 당시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 미디엄에서 최고의 칼럼니스트였다. 2018년 2월 아내와 나는 수년 동안 법정에서 가정위탁 제도와 맞서 싸운 끝에 켈럽과 조던, 로건을 입양할 수 있었다. 새 아이를 입양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로렌은 쌍둥이를 임신했고 그해 12월에 출산했다. 1년 사이에 법적으로 자녀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우린 이 삶을 선택했다. 우리의 비전과 목적은 인생에서 매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려주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의미와 깊이가 있었다. 2019년 초 나는 박사 과정을 마쳤고 온라인에서 내 글은 매달 수백만 명이 읽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려는 바로 그 방법으로 나는 남의 집 소파에서 잠을 자던 불황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5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학 연구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책에 실린 아이디어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나의 삶이다. 하지만 여기서 수상소감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겸허히 변화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당신에게 삶의 변화가 어떤 의미든 어떤 형태든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다.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멍청한 성격 검사가 뭐라고 하든 고등학교 동창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다.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더는 그 사람일 필요가 없다. 곧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며 미래에도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격을 바꾸면 목적과 지향점이 있는 변화가 극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것이다. 배우 릴리 톰린이 자신의 인생과 경력을 되돌아보며 나는 항상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어야 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말했던 대로다. 당신은 누군가가 될 것이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의도적일 것인가? 비전이 구체적일수록 경로는 더 분명해지고 동기는 더 강해진다. 목적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 목적에 영혼을 전부 바치게 되고 머지않아 변화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성격 검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전략적으로 의도하고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는 동안 많은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감정은 변화와 변혁의 통로다. 만약 이 책을 읽고 거부감이 든다면 용기를 내도록 하라.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실을 대면할 것이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는가? 안전띠를 매도록 하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들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